YJ그룹의 55층 전략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인 강태주 회장은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눈앞에 놓인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회장의 입에서 떨어질 첫마디만을 기다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 구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중년 남성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그는 태주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강영석 부회장이었다. 강 부회장은 태주가 취임한 이후 사사건건 이사회를 움직여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태주의 미혼 상태를 구실로 삼아 주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비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강영석 부회장은 태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회의실 내에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태주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유교적인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해둔 상태였고, 오늘 회의는 사실상 태주에게 결혼을 강요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는 자리였다. 태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사생활로 공격받는 현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낯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는데, 들어온 여자의 모습은 이곳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체구가 작았고, 얼핏 보면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나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오해할 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구의 임원들조차 압도할 만큼 당당하고 강렬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려 가녀린 목선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녀의 키는 기껏해야 155cm 정도로 보였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좌중을 침묵시켰다. 비서실장은 쩔쩔매며 태주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하려 했지만, 여자는 비서실장을 손짓으로 가볍게 제지하며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지 않고 대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상대방의 심중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찔거렸다. 강영석 부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태주를 향해 소리쳤는데, 도대체 이 무례한 불청객은 누구냐며 보안팀을 부르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태주는 여자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는데, 그녀는 바로 태주가 극비리에 섭외한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협상의 귀재로 소문난 이다인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이렇게 직접 회의실까지 쳐들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다희는 강 부회장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체구와 달리 낮고 차분했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이내 듣는 이의 귀에 쏙쏙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YJ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인수합병건에 치명적인 법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강내 부회장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그것은 강 부회장 측근들이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이중계약서의 사본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임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강 부회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지만 이다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재무제표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강 부회장 측이 저지른 비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허공을 가르며 그래프와 숫자를 가리킬 때마다 강 부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턱을 괴고 이다인의 활약을 지켜보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압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155cm의 작은 키로 거구의 남성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연상케 했다. 태주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도끼와 승부욕을 느꼈고 그것은 그동안 그가 만나온 어떤 여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매력이었다. 이다인의 폭로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강 부회장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거리며 식은땀을 닦아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 부회장에게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회의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넓은 공간에는 이제 태주와 이다인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이다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능력에 대해 칭찬했고 그녀는 깍듯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태주의 손을 맞잡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작고 가녀려 보였지만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단단하고 야무졌으며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태주를 직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단순히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용병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전문가임을 직감했다. 이다희는 태주의 칭찬에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고 가방을 챙기며 이제 자신의 임무는 끝났으니 보수만 입금해달라고 말한 뒤 뒤돌아서 나가려 했다. 그녀의 태도는 지극히 건조하고 비즈니스적이었는데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꼈고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다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의아한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혔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 즉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결혼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1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막대한 금액과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YJ 그룹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다희는 태주의 제안을 듣고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으나 곧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굳이 재벌가의 허울 좋은 인형이 되어 자유를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고 태주는 그녀의 자존심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태주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태주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 또한 그녀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또한 그는 이 결혼이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 유지될 것이며 사생활 간섭은 일절 없을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다희는 태주의 끈질긴 설득과 그가 제시한 조건들의 현실적인 이점을 계산하며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득실 관계가 빠르게 교차했다. 그녀는 과거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가족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에 태주의 제안은 위험하지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주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태주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진심을 읽어냈다. 결국 이다희는 가방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태주에게 다가가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 중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조건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에서 악수가 아닌 계약서 작성을 위한 펜을 잡았다. 창밖에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와 긴장감이 섞인 기류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세기의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이다희는 펜을 내려놓으며 태주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회의실 공간 속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손을 내밀었고 이다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태주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기자들이 로비에 진을 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강 부회장이 회의 내용을 일부러 흘린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다희는 태연하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태주에게 팔짱을 낄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쇼맨십을 보여주자며 태주를 리드했고 태주는 그녀의 당돌함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작은 어깨에 자신의 팔을 둘렀다. 두 사람이 나란히 회의실을 나서 복도를 걷기 시작하자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85cm가 넘는 장신의 태주와 155cm의 단신인 이다인의 조합은 시각적으로 매우 불균형해 보였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기이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이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태주와 함께 기자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고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게 될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다희는 태주의 곁에서 자신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님을 증명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태주 또한 그녀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지켜낼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선 두 사람의 눈빛은 각기 다른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목표점은 오직 승리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처럼 화려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YJ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장미와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강태주와 이다인의 결혼식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YJ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 덕분에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초호화 행사로 치러졌다. 다인은 자신의 몸보다 훨씬 풍성하고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고 입가에는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가려진 그녀의 발은 15cm 높이의 키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이는 185cm가 넘는 태주와의 키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태주는 옆에 선 다인이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배려만이 담겨 있었을 뿐 애정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다인은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강영석 부회장과 그의 아내 최미자 여사를 곁눈질로 살폈는데 그들의 눈빛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살기를 띠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최미자 여사는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인은 그들의 적대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앞으로 펼쳐질 전쟁을 조용히 준비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강 회장의 본가로 향해야 했는데 이는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의 관례상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태주의 본가는 높은 담벼락과 거대한 대문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요새와도 같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막히는 적막감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저택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거실에는 강 부회장 부부를 비롯해 태주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처럼 다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가 다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다인의 작은 체구에 꽂혔고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다인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지만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소파와 가구들은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다. 최미자 여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화려한 보석 반지를 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태주야, 어디서 이런 귀여운 인형을 데려왔니? 나는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성숙한 숙녀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중학생 조카가 놀러 온 것 같구나. 그녀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인을 조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태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다인이 한 발 빨랐는데 그녀는 태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그를 제지하고는 천천히 최미자 여사 앞으로 다가갔다. 다인은 고개를 들어 최미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숙모님 칭찬 감사합니다. 어려 보인다는 말은 여성에게 최고의 찬사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와 능력은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깊이와 인격의 높이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뼈 있는 대답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최미자 여사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다인은 멈추지 않고 이어 말하길. 제가 비록 체구는 작지만 태주 씨의 아내로서 그리고 YJ그룹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은 누구보다 크게 해낼 자신이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웬만한 거구의 남성도 뿜어내기 힘든 카리스마와 기백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강 부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기선은 다인에게 넘어간 뒤였고 태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인의 영리한 대처에 감탄했다. 그는 이 작고 여린 여자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집안에서 결코 잡아먹히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둘러 본가를 빠져나와 신혼집으로 마련된 태주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태주의 성격처럼 모던하고 차가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는데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다인은 욱신거리는 발을 주무르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다인에게 건넸다. 태주는 다인 맞은편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오늘 본가에서의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 심한 모욕과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각오한 일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해낼 테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 수칙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사적인 공간의 철저한 분리였다. 2층은 태주가 사용하고 1층 게스트룸은 다인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허락 없이는 상대방의 공간에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집안에서는 편하게 지내되 외부인이나 고용인들이 있을 때는 완벽한 신혼부부 연기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다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1층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역시나 가구들이 그녀의 키에는 다소 높고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져온 짐 가방에서 접이식 발받침대를 꺼내 펼쳤는데 이것은 그녀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었다. 그녀는 높은 선반에 책을 정리하며 이 낯선 펜트하우스도 곧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2층 서재에 들어온 태주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 서버에 접속해 강 부회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는데 강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모니터를 응시했는데 이 싸움이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다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속은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는데 가난하고 힘없던 부모님이 거대 기업의 횡포에 밀려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을 향해 달린 이유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힘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때 2층 계단에서 태주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다인은 황급히 표정을 정리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태주는 잠이 오지 않아 와인이나 한잔할까 해서 내려왔다며 다인에게도 잔을 권했고 두 사람은 거실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딱딱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태주는 다인에게 왜 위기관리 전문가라는 힘든 직업을 택했는지 물었다. 다인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세상에는 법과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는 그 엉킨 실타래를 풀고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작은 체구가 오히려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좋은 무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서 깊은 신념과 자부심을 느꼈고 그녀를 단순히 계약 아내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YJ 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전날 결혼식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었다. 다인은 태주의 팔짱을 끼고 로비를 걸어 들어갔는데 직원들은 그녀의 작은 체구와 대비되는 당당한 포스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인은 태주에게 오늘 오전 회의 일정을 브리핑하며 강 부회장 측이 제기할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장실에 도착한 다인은 자신의 자리를 비서실이 아닌 태주의 집무실 안에 마련된 작은 보조 책상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태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설득되어 집무실 한켠에 그녀의 공간을 내어주었다. 다인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펜을 돌리며 태주를 바라보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조하니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오전도 잠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사내 익명 게시판에 태주가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게시물에는 조작된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까지 묘사되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주가도 출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분노하며 홍보팀장을 호출하려 했지만 다인이 그를 가로막으며 지금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의욕만 키울 수 있다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다인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게시물의 IP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단순히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해킹 방어와 디지털 포렌식에도 일가견이 있는 능력자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게시물의 출처가 강 부회장 측근이 운영하는 홍보 대행사임을 밝혀냈다. 다인은 이 사실을 태주에게 보고하며 이것을 역이용해 강 부회장에게 경고를 보낼 작전을 제안했다. 태주는 다인의 작전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찌라시 유포자를 색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강 부회장의 꼬리를 밟는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다인의 눈에서 번뜩이는 승부사 기질을 보았고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폰을 들어 보안팀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한편 강 부회장실에서는 찌라시 유포가 성공적이라 믿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맹독을 품은 작은 거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인의 반격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점과 방식으로 정확하게 급소를 찌를 준비를 마쳤고 YJ 그룹의 내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155cm의 작은 여주인공이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다. 강영석 부회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그는
태주와 다인이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장실로 화려한 초대장 하나를 보내왔다. 그것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 갈라디너 초청장이었는데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YJ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 여부가 달린 중요한 비즈니스 격전지였다. 강 부회장은 다인이 경영 이론에는 밝을지 몰라도 복잡한 국제 외교 의전과 실전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고위층 사교계의 은밀한 화법에는 익숙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녀를 망신 줄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태주는 초대장을 구겨버리려 했지만 다인은 그의 손을 제지하며 차분하게 초대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행사가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인은 태주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며 자신에게 참석자 명단과 그들의 성향 분석 리포트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 당일 저녁 다인은 평소에 단정한 정장 대신 짙은 에메랄드 빛의 이브닝 드레스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과도한 장식 없이 세련된 라인으로 그녀의 작은 키를 커버해 주었다. 그녀는 굽이 12cm이나 되는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단순히 태주의 아내가 아닌 YJ그룹의 전략가로서 그들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화려한 조명은 다인의 시야를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태주의 팔을 단단히 잡고 미소를 잃지 않았다. 태주는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다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그녀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두 사람의 등장에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155cm의 작은 신부가 185cm의 거구인 태주 옆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각국 대사들로 붐비고 있었고 강영석 부회장은 멀리서 샴페인 잔을 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태주와 다인이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환영하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곧바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계 투자그룹의 회장인 르블랑 씨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르블랑 회장은 YJ그룹의 유럽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담판을 지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 강 부회장은 짐짓 다인을 배려하는 척하며 르블랑 회장에게 그녀를 소개했는데 그는 교묘하게 영어가 아닌 불어로 대화를 시작하며 다인을 당황하게 만들려 했다. 그는 제 조카 며느리가 아직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하여 회장님의 고견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엽게 봐주십시오. 라며 다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였다. 르블랑 회장은 다인을 힐끗 내려다보며 흥미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태주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불어로 까다로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태주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르블랑 회장은 고집스럽게 자국어만을 사용하며 통역을 거치느라 대화의 맥이 끊기게 만들었고 분위기는 점차 냉랭해져 갔다. 강 부회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의 다른 귀빈들도 이 난감한 상황을 구경하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태주의 옆에 서 있던 다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르블랑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인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고 유려한 불어로 르블랑 회장의 말을 받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녀의 발음과 억양은 현지인조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학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르블랑 회장의 까다로운 취향을 저격했고 순식간에 그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다. 르블랑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다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강 부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다인은 기세를 몰아 르블랑 회장이 우려하는 환경 규제 문제에 대해 YJ그룹이 준비한 획기적인 친환경 공정 시스템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체구 덕분에 르블랑 회장을 올려다봐야 했지만 그 시선의 각도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을 더욱 간절하고 진정성 있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르블랑 회장에게 다가가 태블릿 PC를 꺼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그의 우려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배어 있어 르블랑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인은 강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핵심 데이터를 제시하며 강 부회장의 방해, 공작을 우회적으로 폭로하는 기지까지 발휘했다. 르블랑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태주는 옆에서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상황이 반전되자 강 부회장은 당황하여 끼어들려 했지만 르블랑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다인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다인은 155cm의 작은 거인이 되어 그 거대한 연회장의 공기를 장악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녀의 브리핑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르블랑 회장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며 오히려 역질문을 던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결국 르블랑 회장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다. 르블랑 회장은 다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태주에게 정말 훌륭하고 지혜로운 파트너를 두셨다며 찬사를 보냈고 즉석에서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사실상 YJ그룹의 유럽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나 다름없었고 강 부회장의 함정은 오히려 다인을 위한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되어버렸다. 태주는 다인의 어깨를 감싸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다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강 부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황급히 자리를 떴고 태주와 다인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마지막까지 손님들을 배웅했다. 태주는 다인이 하루 종일 높은 굽을 신고 서 있느라 발이 퉁퉁 부어오른 것을 눈치채고는 그녀를 부축하여 행사장 밖으로 이끌었다. 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차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다인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구두를 벗어 던지고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태주는 묵묵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다인의 무릎 위에 덮어주며 오늘 정말 수고했고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다인은 태주의 재킷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어두운 차 안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태주는 다인에게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작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람이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계약 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고 다인은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감정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태주 또한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비서에게 연락하여 강 부회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다인 또한 차 안에서 태블릿을 다시 켜고
강 부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분석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함을 느꼈고 그 동질감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다희는 현관에서 비틀거렸고 태주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 다희는 당황하여 내려달라고 했지만 태주는 2층 계단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으며 다인은 잠시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태주는 다인을 1층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주며 오늘 밤은 푹 쉬라는 다정한 인사를 건넸고 다인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방에 들어온 다인은 문의 등을 기대고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는데 오늘 밤 겪은 일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155cm 키가 오늘만큼은 태주의 곁에서 빛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 2층 서재에 들어간 태주 역시 책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다인의 당당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을 만나왔지만 다인처럼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여자는 처음이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경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거대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강 부회장은 오늘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더 잔인하고 더러운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태주는 다인에게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인은 오히려 눈에 띄는 행동은 적을 자극할 뿐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호신용품과 위치 추적 장치를 태주에게 보여주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태주는 그녀의 철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위험에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어제 행사에서의 성과를 공식화하고 유럽 진출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강 부회장은 회의에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미 대세는 태주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직원들은 다인을 작은 거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다인은 회의를 주도하며 태주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임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할 때 찾아오는 법이었으니 강 부회장은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T 팀장을 은밀히 포섭하여 태주와 다인의 컴퓨터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사주했다. 그는 다인의 과거를 캐내어 약점을 잡고 태주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검은 손길은 서서히 두 사람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아직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인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는데 직업적 본능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낀 다인은 태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고 일단 스스로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이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침입자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나측은 IP 주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회사 내부, 그것도 임원실 전용 네트워크에서 접속한 기록이었다. 다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가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두뇌 게임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다인은 그 중심에서 태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유럽 상공회의소 만찬 이후 강태주와 이다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뢰의 끈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일종의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아 회사의 기밀 문서를 검토하고 강영석 부회장의 비자금 루트를 파헤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태주는 다인이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즐겨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인은 태주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넥타이를 거칠게 푸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다인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태주는 그녀의 작은 몸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녀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평소에 날카롭고 빈틈없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방비하게 잠든 그녀의 얼굴은 영락없는 소녀의 모습이어서 태주의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는데, 자신의 감정이 통제선을 넘으려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강 부회장은 IT 팀장을 매수한 것도 모자라 뒷골목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해결사들을 고용해 다인을 물리적으로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다인이 YJ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신의 비리, 장부를 역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겁을 주어 쫓아내야겠다고 판단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다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가 홀로 남겨질 틈만을 노리고 있었다. 다인은 최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는데,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의 눈빛이나 주차장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그녀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 사실을 숨긴 채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자신의 가방 속에 항상 전기 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 다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녀는 작은 체구가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호신술을 틈틈이 연마해 왔다. 그러던 중 다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정보가 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다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과거 사건의 진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낡은 창고 사진과 함께 오늘 밤 10시까지 혼자 오지 않으면 증거를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인은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갈등에 빠졌다. 결국 다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그녀는 태주에게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는 몰래 위치 추적기를 켠 상태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의 폐공장 근처였는데,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다인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고, 어둠 속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내렸는데,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다인을 포위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인의 작은 키를 비웃으며 이런 꼬맹이가 강 회장의 아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며 킬킬거렸고, 나머지 일당들도 동조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다인은 공포심에 다리가 떨려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다. 남자들이 다가오자 다인은 재빨리 가방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나머지 두 남자가 주춤하는 사이 다인은 날렵하게 몸을 돌려 공장 안으로 도망쳤지만 15cm 힐을 신고 달리는 것은 무리였다. 그녀는 얼마 가지 못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곧바로 쫓아온 남자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있던 태주는 다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직감하고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는데 화면에 뜬 좌표가 외진 재개발 구역임을 확인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경호팀에 비상을 걸고 직접 차를 몰아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는데 머릿속에는 오직 다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쥐며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불안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 다인은 구석에 몰린 채 전기 충격기를 든 손을 떨면서도 끝까지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거칠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다인은 간신히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지만 벽에 부딪히며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가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공장 입구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굉음이 들려왔고 태주의 차가 공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태주는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다인을 위협하던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그 힘은 분노가 실려 있어 남자를 몇 미터나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야수와 같은 눈빛으로 나머지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전문적인 무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처절한 기세와 완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뒤이어 도착한 경호팀이 상황을 정리했고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인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다인의 어깨를 잡고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안도감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다인은 태주의 고함에 놀라 눈물을 글썽였지만 곧 그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깨닫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다인을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심장박동이 얼마나 빠른지 다인의 몸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내 눈 밖으로 사라지지 말라고 속삭였고 다인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그에게 기대어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이 계약 결혼이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다인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는데 구급상자를 든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다인은 따가운 소독약 냄새에도 불구하고 태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고 그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이번 일의 배후에 강 부회장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고 이제는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다인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강 부회장을 끌어내리겠다고 제안했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작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다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이겠다고 통보했고
다인은 그의 강압적인 태도가 싫지 않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펜트하우스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다. 다음 날 강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집무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의 태주와 다인의 결혼이 사기극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태주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서둘렀다. 이것은 YJ그룹 전체를 뒤흔들 자폭 공격이나 다름없었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다인은 회사 보안팀과 협력하여 어젯밤 습격한 깡패들의 배후를 추적했고 그들이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돈을 입금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태주에게 보여주며 이것만 있으면 강 부회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흥분했지만 태주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부회장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지위를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다인에게 며칠 뒤 열릴 임시 주주총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며 그때 강 부회장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할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다인은 태주의 눈에서 차가운 승부사의 기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과 강 부회장을 올가맬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강 부회장이 이미 언론사를 매수하여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태주의 횡령 의혹 기사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태주와 다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태주는 다인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 강태주 회장의 횡령 의혹과 계약 결혼서를 다룬 기사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도배하고 있었다. 방송 뉴스에서는 YJ그룹 본사 앞에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앵커들은 자극적인 멘트로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대형 TV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다인을 재벌가를 노린 꽃뱀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리모컨을 집어 TV 화면을 향해 던져버렸고 굉음과 함께 액정이 박살나며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보다 다인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모욕당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는 자신이 다인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그녀를 가장 더러운 진흙탕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꼴이 되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다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는데 그녀는 깨진 TV 파편을 조용히 치우고는 태주에게 다가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인은 태주에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고 반격할 카드를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YJ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는데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주와 다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두 사람을 에워싸며 무례한 질문을 쏟아냈다. 결혼이 가짜라는 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모님 돈을 보고 접근한 게 맞습니까? 등등의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경호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길을 텄지만 성난 시위대가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코트를 펼쳐 다인을 감싸 안았고 날아오는 오물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그녀를 보호했다. 다인은 태주의 품 안에서 그의 굳어있는 턱 근육과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가슴이 저려왔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고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두 사람은 서로의 몰골을 확인했는데 태주의 고급 코트는 계란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옷보다 다인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다인은 태주의 더러워진 옷깃을 털어주며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고 태주는 괜찮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이사회가 긴급 회의만을 상정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강영석 부회장은 이 상황을 즐기듯 태연하게 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며 조카의 일탈이 안타깝지만 그룹을 위해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리겠다는 위선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국적인 영웅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주주들과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고 이미 많은 이사가 그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태주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이사들을 소집하라고 소리쳤지만 다인은 그를 말리며 지금은 그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다인은 태주에게 강 부회장이 제시한 횡령 증거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재무팀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전문가조차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다인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특정 날짜의 자금 이체 내역에서 미세한 패턴의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강 부회장의 비밀 장부와 연동된 스위치 계좌의 흔적이었다. 다인은 이 흔적을 역추적하면 강 부회장이 실제로 횡령한 자금의 흐름과 조작된 증거의 원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데이터가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강 부회장의 개인 비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해킹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서버에 접속해야만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서버가 위치한 곳은 강 부회장의 개인 별장 지하 벙커로 추정되었다. 태주는 위험하다며 펄쩍 뛰었지만 다인은 지금 이 방법밖에는 없다며 자신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가 좁은 환기구나 보안 센서의 사각지대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태주를 설득했다. 결국 태주는 다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강 부회장의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을 맡아 그녀의 침투 시간을 벌어주기로 합의했다. 작전은 그날 밤 바로 실행되었는데 태주는 강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포자기한 척하며 협상을 제안했고 그를 시내의 고급 요정으로 불러냈다. 강 부회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 사이 다인은 검은색 잠입 슈트를 입고 강 부회장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사설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인은 미리 확보한 도면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침투를 시작했다. 다인은 별장 외곽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테라스의 창문을 따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고양이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그녀는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어가기도 하고 좁은 환기구 통로를 통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태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전진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입구는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다인은 특수 제작한 전자 청진기를 이용해 비밀번호의 다이얼 소리를 분석하여 문을 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서버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렉과 장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다인은 메인 서버를 찾아 휴대용 터미널을 연결하고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암호화 수준이 높아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한편 요정에서 강 부회장을 만난 태주는 수를 따르며 비굴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힐끗거리며 시간을 끌기 위해 횡설수설하며 강 부회장의 비위를 맞추었고 강 부회장은 그런 태주를 조롱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태주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켜둔 채 그의 자백을 유도하려 했었지만 강 부회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말은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 시각 별장에서는 데이터 복사가 90%를 넘어가는 순간 경비 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하고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고 다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마지막 파일이 전송될 때까지 기다렸다.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그녀는 터미널을 챙겨 서버실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복도에는 경호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다인은 다시 환기구로 올라가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세탁물 수거 카트 속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서버실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찰나한 경호원이 세탁물 카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인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카트 안에 더러운 시트들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 무전이 오면서 경호원들의 주의가 분산되었고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다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카트에서 빠져나와 뒷문으로 향하는 비상 통로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별장 마당에는 이미 경비견들이 풀려 있었고 탈출로는 봉쇄된 상태였다. 다인은 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넘어야 했는데 평소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뿜어 나오는 초인적인 힘으로 주변의 나무를 밟고 담장 위로 올라갔다. 담장을 뛰어내리는 순간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절뚝거리며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가 있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당기자 뒤에서 경호원들의 추격 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따라붙기 시작했다. 어두운 산길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다인은 뛰어난 운전 실력과 작은 체구의 이점을 살려 좁은 샛길로 빠져나가며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태주는 다인에게서 확보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 부회장 앞에서의 연기를 멈추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차가운 눈빛으로 강 부회장을 노려보았고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로 끝이라고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강 부회장은 태주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하며 고함을 쳤지만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다인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YJ그룹의 운명을 바꿀 USB가 쥐어져 있었다. 태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인을 와라 끌어안았는데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인은 태주의 품에서 힘없이 웃으며 우리가 이겼다고 속삭였고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태주는 다인을 안아 올려 소파에 눕히고 그녀의 발목을 살폈는데 퉁퉁 부어오른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을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인은 태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증거들을 터뜨리는 일뿐이었다. 다인이 확보한 데이터에는 강 부회장의 이중 장부뿐만 아니라 그가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리스트와 청부 폭력을 사주한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임 사유를 넘어 그를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태주와 다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반격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YJ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태주는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다인은 다친 발목을 압박붕대로 감은 뒤 굽 낮은 구두를 신고 전투 준비를 마쳤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와 주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강 부회장 측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입구에서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태주와 다인이 차에서 내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두 사람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비장함과 살기가 좌중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다인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태주의 팔을 평소보다 더 꽉 잡았고 태주는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걸어 들어갔다. 강단 위에 앉아있던 강 부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지만 태주와 다인은 그를 무시하고 주주석 중앙으로 향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거만한 골리앗과 상처 입은 다윗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인은 품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이 작은 칩 하나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기대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YJ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영석 부회장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오늘이 조카인 강태주를 몰아내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르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주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웅성거리며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강 부회장 측이 배포한 유인물을 보며 태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주와 다인이 강당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가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태주는 다인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주석 앞쪽을 향해 걸어 나갔는데 그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무거웠다. 다인은 발목의 통증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그녀의 눈빛은 단상 위에 강 부회장을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하며 태주의 경영 자질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안타까움과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태주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계약 결혼으로 주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해임한 가결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야유 섞인 고성이 터져 나오며 분위기는 태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거대한 체구가 강 부회장 앞에 서자 강 부회장은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태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 있는 이다인 이사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다인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 중앙으로 나아갔는데 그녀의 작은 키 때문에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아 태주가 다가와 조용히 높이를 조절해 주었다. 이 사소한 배려의 모습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고 다인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태주가 횡령했다는 증거들이 얼마나 조잡하게 조작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젯밤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강 부회장이 조작한 회계장부와 실제 자금 흐름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불법 자금의 종착지는 태주가 아닌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였다. 다인은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강 부회장이 스위치 계좌를 이용해 어떻게 교묘하게 자금을 세탁하고 태주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금융 전문가들조차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주주들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바뀌어 갔다. 강 부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다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강 부회장이 홍보 대행사에 거액을 입금하고 태주와 다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이메일 원본과 송금 내역이었다. 다인은 이메일의 내용을 낭독하며 강 부회장이 여론을 조작하여 건전한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주범임을 만천하에 고발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 부회장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 부회장이 폭력 조직에게 다인을 청부 폭행하라고 사주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 부회장의 잔인하고 비열한 목소리는 거대한 강당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녹취 파일에서 강 부회장은 그 계집의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만들라고 킬킬거리며 명령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다인은 침착하게 자신의 발목에 감긴 압박 붕대를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강 부회장이 사주한 폭력의 결과이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조차 해치려 한 파렴치한이라고 일갈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다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고 다인의 폭로는 주주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강 부회장은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단상 위로 뛰어올라 다인에게 달려들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인은 피할 겨를도 없이 굳어버렸지만 그 순간 태주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강 부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다. 태주는 강 부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라고 나직하게 경고했고 강 부회장은 바닥을 구르며 괴성을 질렀다. 그때 강당 문이 활짝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태주와 다인이 미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온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강 부회장에게 횡령 배임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강 부회장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결국 양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게 되었다. 강 부회장이 끌려나간 뒤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태주와 다인을 향한 환호가 이어졌다. 주주들은 태주의 경영 능력을 재신임하고 위기 상황에서 그룹을 구한 다인의 용기와 지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다인은 긴장이 풀리자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태주는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다. 태주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주주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는 짧고 굵은 다짐을 전했다. 그는 다인을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을 돌렸다. 다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직원들은 복도로 나와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다인은 더 이상 155cm의 작은 이방인이 아니라 YJ 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존경받는 리더의 배우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태주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다인을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다친 발목을 다시 한번 살피며 이제 정말 끝났으니 마음 놓고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인은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노트북을 열려고 했고 태주는 단호하게 그녀의 노트북을 빼서 덮어버렸다. 그는 다인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태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다인은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에게 다가앉았다. 태주는 계약 결혼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왔던 지난 날들을 후회한다고 고백하며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인이 단순히 필요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다인은 태주의 고백에 심장이 쿵쿵 뛰었고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태주에 대한 사랑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처음에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다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두 사람만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전쟁 끝에 찾아온 평화와 사랑을 만끽했다. 며칠 후 YJ 그룹은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하여 강 부회장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다. 다인은 공식적으로 YJ 그룹의 경영 고문직을 수락하며 태주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언론은 두 사람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세기의 커플로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그들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에 열광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태주는 다인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계약 결혼을 고민하던 날 밤. 야경을 보던 곳과는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태주는 다인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다인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재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겠다고 대꾸했고 태주는 소리 내어 웃으며 평생 노예 계약이라도 좋으니 곁에만 있어달라고 말했다. 다인은 벤치에 올라서서 태주와 눈높이를 맞추며 내 조건은 딱 하나, 당신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속삭였다. 태주는 다인을 꼭 껴안으며 그건 계약 조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강영석 부회장의 몰락과 함께 YJ 그룹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185cm의 회장님과 155cm의 작은 거인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강 부회장이 면회 온 변호사에게 의문의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쪽지에는 해외 도피 중인 자금 세탁 전문가의 연락처와 플랜 B라는 짧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태주와 다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영석 부회장의 구속 이후 YJ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찬 바람이 불던 겨울에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으로 변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태주와 다인은 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으며 그 결과 YJ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과 주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다인은 경영 고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임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태주 역시 냉철한 카리스마 속에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를수록 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맺은 1년짜리 결혼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인은 태주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위기관리 전문가인 자신이 필요 없어진다면 굳이 이 불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프로다운 마무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약 만료일 전날 밤 다인은 태주가 야근으로 늦는 틈을 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전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왔던 때와 달리 짐은 어느새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태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그가 선물해준 작은 소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렀고 이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미리 작성해둔 이혼 합의서와 계약 종료 확인서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펜트하우스를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 시각 태주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다인이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한 알음 샀는데 그는 오늘 밤 다인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고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말할 계획이었다. 그는 뒷주머니에 숨겨둔 벨벳 반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태주는 불길한 예감에 거실 불을 켰고 다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텅 빈 방에는 다인의 온기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계약 종료에 따른 합의 이혼서라는 제목을 본 순간 태주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꽃다발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다인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다가 곧 미칠 듯한 상실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태주는 즉시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다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다인이 갈 만한 곳이 예전에 그녀가 살던 옥탑방 사무실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외투도 챙겨 입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뛰쳐나갔다. 태주는 차를 몰고 밤거리를 질주하며 자신이 그동안 다인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책했다. 다인은 자신의 낡은 옥탑방 사무실에 돌아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야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풍경이었지만 묘한 안도감과 함께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그가 없는 미래가 얼마나 끔찍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때 옥탑방 계단을 쿵쿵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이 열렸다. 문 앞에는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은 태주가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다인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 힘이 너무 세서 다인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태주는 다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왜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따져 물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인은 태주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고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은 이제 YJ그룹의 회장으로서 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태주는 다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완벽한 조건의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함께 싸워주고 나를 지켜준 이다인 당신뿐이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무릎을 꿇어 다인과 눈높이를 맞추었는데 185cm의 거구가 155cm의 작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는 모습은 그 어떤 맹세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다인의 손에 쥐어주며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종신계약으로 갱신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다인의 작은 손에 입을 맞추며 나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아내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다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인을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좁고 낡은 옥탑방은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달빛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고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와 다인은 손을 잡고 YJ그룹에 출근했는데 직원들은 두 사람의 손에 끼워진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태주는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다인의 자리를 자신의 책상 바로 옆으로 옮기고 두 사람의 책상 높이를 똑같이 맞추도록 주문했다. 또한 그는 법무팀을 호출해 기존의 결혼 계약서를 파기하고 대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사랑으로 정의한 새로운 혼인 서약서를 공증받았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강영석 부회장은 자신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자금줄인 플랜 B를 가동하려 했지만 이미 다인이 그 계좌마저 동결시켜 사회환원재단으로 기부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다인은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강 부회장의 재기를 원천 봉쇄해 놓았었고 이는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내조의 여왕인지 증명하는 셈이었다. 태주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혀를 내두르며 역시 내 아내는 아무도 못 당한다며 껄껄 웃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YJ그룹의 창립 기념식장은 수많은 귀빈으로 붐비고 있었는데 무대 중앙에는 태주와 다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다인은 여전히 작은 키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누구보다 거대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태주는 기념사를 통해 YJ그룹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 이다인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기념식이 끝나고 이어진 파티에서 태주는 다인을 테라스로 데리고 나와 난간에 기대어 섰는데
그의 눈에는 다인을 향한 꿀 떨어지는 애정이 가득했다. 다인은 태주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3년 전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날을 회상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며 미소 지었다. 태주는 다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급한 보고를 하려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머뭇거렸는데 다인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유럽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기쁜 소식이었고 태주와 다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영혼의 단짝이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는 태주와 다인 그리고 그들의 이세인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작고 귀여웠지만 눈매는 아빠를 닮아 벌써부터 장난기가 가득했고 태주는 아이를 목마 태우고 다인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훤칠한 아빠와 아담한 엄마 그리고 귀여운 아이의 완벽한 그림 같은 가족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다인은 태주를 올려다보며 요즘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다고 말했고 태주는 다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속삭였다. 155cm의 작은 키로 세상을 바꾼 그녀와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재벌 총재의 계약 결혼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진짜 로맨스로 완성되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놓아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